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지난 날을 뉘우치고 있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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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 장의 사진, 오래전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지금 캔슬 컬처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지우고 사라지게 만드는 이 문화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처벌일까요? 우리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캔슬 컬처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캔슬 컬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살짝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캔슬 컬처가 뭔지 잘. 캔슬 컬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렇다면 캔슬 컬처란 과연 무엇일까요? 캔슬 컬처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대중이 이를 비판하고 활동 무대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응원 준단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적인 불매, 언론 보도, 심지어 온라인 괴롭힘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동시에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새로운 사적 심판의 문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캔슬 컬처입니다. 누군가는 정의라 말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폭력이라 말하는 캔슬 컬처. 이 새로운 사회적 흐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 전에 쌓아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에 남을 괴롭혀 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캔슬 컬처를 단순한 비난이나 퇴출이 아닌 책임을 묻는 방식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대중의 비판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2014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은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도 사적인 권력을 남용하면 국민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배우 지수 씨의 학교 폭력이 공개되면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죠. 이런 사례들은 캔슬이 단순한 취소를 넘어 누군가의 행동에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반응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예인의 이미지와 활동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은 한때 완벽한 비주얼, 센터의 정석으로 사랑받았었지만 2020년 스태프 갑질 논란 이후 브랜드 평판 순위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8월 1위,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2021년 2월엔 13위, 2023년 11월엔 21위까지 밀려났고 최근인 2025년 기준 18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변화가 아니라 대중이 한 사람의 태도와 행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까지도 끊임없이 주시하고 판단합니다. 이는 분명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고이자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언제나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실수 한 번으로 평생의 기회를 잃게 되는 사람들, 충분한 설명의 기회도 없이 대중의 판단만으로 낙인 찍히고 사라져버리는 이들. 그 정의는 언제나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캔슬 컬처를
또 다른 사회적 위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동조되는 것 같고 그냥 조금 뭔가 나와 관련도 없고 그냥 조금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같이 여론몰이로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나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 공인이 한 언행에 대해서 대중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조금 과해지면은 한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괴롭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캔슬 컬처는 분명 부당한 권력과 폭력의 제동을 거는 사회적 경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지우는 도구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개와 사람을 이어주는 훈련사로 오랜 시간 신뢰를 받아온 강영욱 씨는 지금과의 내부 갈등이 언론 보도로 확대되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 간의 감정적 다툼이었고 폭로 이후 구체적인 범법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대중의 지지 일부를 잃었고 방송 출연 역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 공개 사과했고 죗값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대라는 아주 어린 나이의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고 수년간 활동 재개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 퇴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자숙과 반성을 반복했지만 복귀는 고사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여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해 사실상 사회적 사형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콘텐츠의 전파 속도는 빨라지고 여론은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왜 이토록 캔슬 현상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 흐름의 본질을 짚어보기 위해 저희인 김해 영상 미디어 센터 PD님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나의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고 대중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 아닌 특성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흔히 말해서 냄비근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한 명이 죽거나 싱크홀이 생겼다 이것도 어제는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되고 엄청 뜨거웠던 건데 오늘 아침에 되면 그 내용은 없고 다 식어가고 그러니까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특히나 그리고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냄비근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 아니면 SNS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습성들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도 그렇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순식간에 폭주하는 캔슬로 번지곤 합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이토록 빠르게 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지 정의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 대중심리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동조 집단이 있는 거. 분명 중요한 건 동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굴 보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SNS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건 또 쉽지 않아. 누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게 덧붙이는 거는 쉽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대1로 얘기를 만약 불편하지만 얘기하는 것이 어렵죠. 어려운데 SNS가 가지는 특징은 내와 같은 어떤 생각을 먼저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럼 책임이 분산되죠. 내가 그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 했길래 나도 그냥 더 했을 뿐이에요. 그럼 내 책임에 있어서 가볍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댓글에 의해서 한 사람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아예 안 하겠지. 그까지는 생각 안 하고 했길래 그냥 나도 그냥 한 건데요. 그냥 사람들이 해서 나도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거 내 입장에서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럼 한마디밖에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안 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누군가 하나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나도 한마디 그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점점 많은 칼처럼 쌓이고 칼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언제 누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게임. 어쩌면 지금의 온라인 여론은 이 통아저씨 게임과도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날의 끝에 서 있는 이들이 꼭 잘못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실제로 캔슬의 칼날을 맞은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19년도에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실언을 한 번 했습니다. 편한 친구들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였는데 제 말이 불편했던 한 친구가 그 카톡을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순식간에 너무 큰 논란이 되어버렸고 SNS까지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퍼진지 모르고 학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제 인사도 다 무시하고 저를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 말로 인해 저는 학교에서 제적까지 당했고 제가 제적당한 사실 또한 소문이 나버려서 제 SNS로 지속적인 표광과 테러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 공황장애가 왔고 비인기피증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제적을 당하고 학교 생활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주택까지 지금 해서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고 심리적으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배신당한 경험이 많다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사람들이 반응은 시시했거나 이러면 나의 좌절 경험이 많잖아요. 그건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또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런 식의 심리적 취약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치면 이 외상을 입으면 정말 복구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상처가 됐고 위협은 됐지만 그 이전에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 미천으로 있을 거라서 이걸 극복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적 안전망이라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건 너의 일부일 뿐이지 너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나는 알아 라고 봐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식의 어떤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극복해가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일이 부분만 보여진 것이지 너라는 사람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상의 복귀는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를 너무 보호해주지 않은 언론도 좀 있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왜 애들 이렇게 싸웠어요. 그 막 친구들 비밀이다 말하지 마라 하면서 서로 전화잖아요. 그기나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흥분을 좀 더 많이 하겠죠. 말로 들을 때보다. 그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었을까요?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건 사과도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의심과 시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함. 그녀에게 남은 건 결국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공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는 한계들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개 소송이나 국가 공권력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마지막에 서면에서는 서류에서는 해결된 듯하지만 이 당시의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트라우마도 많이 남아 있고 충분히 이제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에 의해서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유증, 후폭풍이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최초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즉 비록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개입한다 하더라도 뭐 법원이나 행정기구에서 하더라도 피해자와 이해관계자가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문제 해결도 같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들을 갖추게 된다면 그걸 요즘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ADR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기존의 어떤 이제 획일적이고 일방적 어떤 분쟁 해결에 합쳐져서 좀 혼합형이라도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안마다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정당한 문제 제기의 한계점을 좀 넘는 경우라고 봐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이 법적 제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캔슬 컬처가 어떻게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때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성을 띠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첫째, 모두의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교수와 학생 사이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과 시민 사이 이건 쉬운 일 같아도 쉽지는 않아요. 모두를 존중하라. 둘째는 경청하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상대 사람이 혹은 타인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하고 이 듣는 것은 논리를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경청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논리와 말이죠. 언어와 그 다음에 정서, 감정을 내가 경청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죠. 이런 이제 캔슬 컬처나 어떤 표현의 자유 충돌로 인한 문제들을 이제 공적인 어떤 공간에서 풀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때 제도 속에 법도 들어가긴 하는데 법이 절대적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토론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학 안에서도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학 안에 인권센터가 우리가 있는데 인권센터 안에 조그만 이런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들 세 가지, 일단 존중하라, 경청하라,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노력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뭐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우리는 아직 비난도 정의도 모릅니다. 틀려도 다시 배우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실수에 관대한가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기준 속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걸까요? 결국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